그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플라자 합의 이후에 버블과는 좀 다른 형태다라고. 그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기보다 기본적으로 일본 경제 체질이 좋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오늘 모신 분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회장이시죠? 강철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 급속히 엔저가 진행이 돼 왔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는데 일본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좀 상당히 뭐 이해관계가 엇갈릴 것 같아요. 좋은 쪽도 있겠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수출에서 해외 그 가격이 경쟁력이 생기다 보니까 수출 기업에게는 상당히 이제 유리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2012년 12월 달에 이제 아베가 총리가 되면서 한 10여 년간 지속돼 왔던 아베노믹스가 목표로 했던 것도 결국은 이제 엔저였었고, 네.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도달됐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정책적으로는 뭐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는 할 수가 있겠지만, 역시 엔저가 지속되는 것을 일본 정부도 바라지는 않겠죠. 수입에서 원자재라든가 또 에너지 부분에서 역시 이제 또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소비자들이 또 지갑을 닫을 염려가 있어서 네. 그 중간선을 어딘가에 잘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일본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본 다녀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사실 뭐 엔저 현상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우리 특히 한국 관광객이 그렇게 많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뭐 김씨 이씨 하면 뭐 돌 던지면 뭐 3명 중에 1명이 본다라고 하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이렇게 한국말 하면 한 3명 중에 1명이 돌아볼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었고, 저는 이제 이번에 한 일주일간 일본에 있다 지난주에 이제 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한 600여만 명, 그러니까 1월 달에서 4월 달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이 한 6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의 관광객이 이제 우리 한국 관광객이 약 200여만 명이 지금 가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진짜 한국인이 마치 뭐 서울시 도쿄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이 있었고, 뭐 예전에 그 몇 달 전인가요? 후쿠오카에서 스시 테러가 있어서 한국인들에게 좀 불편함을 준 적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 듣기로는 그 일본인들이 뭐 이 환투자, 특히 나이 드신 고 연령대에서 이 환투자를 참 많이 한다라고 말을 들었었거든요. 네. 요즘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환투자가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엔저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학겜이라고 얘기할 정도로는 하지만, 과거에 그 일본이 이제 그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고 현상이 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이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남편들이 출근하고 집에 있는 부인들이 일본이 워낙 이제 금리가 저렴하다 보니 그 금리 차이를 이용을 해서 일본 이제 제로 금리 베이스이고 뭐 호주나 뉴질랜드 또 이제 기타 국가들은 뭐 6에서 한 8% 정도 이렇게 금리가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환차익을 이제 노려서 과거에 이제 그런 이제 투자는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지금 이제 현재 이제 고령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까지 일본인들이 적극적인 투자하는 것들은 그렇게 그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그 일본의 외환당국 책임자도 빠르고 일방적인 엔저다 이런 식으로 지금 환에 대해서 표현을 했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분이 그 간다 마사토라고 일본 재무상의 재무관이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차관급에 해당하는 분인데, 이보니까 빠르고 상당히 이제 일방적이라는 거죠. 어떤 이제 보합세를 좀 보였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예측을 했던 환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변경이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대처하기가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국이 일단 이제 구두 개입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구두 개입이 엊그제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작년 9월 달, 10월 달을 되돌아보면 현재 누구예요? 그 우에다 가조 이전에 그 일본은행 총재였었죠. 구로다 총재 있을 때에도 역시 이제 먼저 구두 개입을 했었었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엔화보다 훨씬 더 엔 고였었죠. 네. 110엔에서 한 127엔, 129엔까지 가니까 이제 먼저 이제 구두 개입을 했었죠. 구두 개입을 했을 때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두 개입을 해도 이게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엔저로 가다 보니 결국 이제 실탄을 이제 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달, 10월달에 아마 몇 차례에 걸쳐서 엔화를 이제 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현재 지난번에 151엔, 152엔까지 갔다가 이제 지금 이제 하락했다가 다시 제가 오늘 서울 올라오다 보니까 한 143엔인가 이렇게 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에서 조금 더 엔저로 가면 좀 일본 정부로서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적으로 구두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일본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사실 네, 이제 그렇죠. 좀 속내가 겉으로는 뭐 이런다 해도 왜냐면 그 말씀하신 대로 수출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 경제를 좀 살려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것이냐. 예, 뭐 수출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유리한 측면인데, 네.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상쇄 효과를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에너지라든가 자원 등은 이제 광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고 상당한 에너지를 이제 소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제 수입 기업들이 수출 기업을 상쇄할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충분히 상쇄가 된다라고 한다면 엔저를 용인할 수 있겠지만 이 용인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그 지갑을 닫게 될 경우에는 지금 한참 일본의 경제가 화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물가가 상승을 하는 것을 원하잖아요. 일본 그렇죠. 정부가.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또 이제 물가 상승에서 좀 정체가 될 것에 대한 염려를 일본 정부 당국이 아마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두 개입을 하고 만일에 151엔까지 안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실제로 이제 들어가겠지만 이게 그냥 시장의 자연스러운 어떤 뭐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라면 괜찮은데 분명 환투기 세력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우리의 심리적인 마지노 노선이야라고 일본 정부, 즉 일본의 재무성과 일본 은행이 이제 경고를 하고 실제로 이제 들어가서 뭐 엔화를 매입하고 달러를 이제 매도하는 그런 작업까지 할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지금을 이 최저점 혹은 네. 지금 사두면 나중에 오르게 되면 환차 이익을 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사야 되느냐, 이 환테크 혹은 일본 주식을 지금 사야 되느냐, 이 재테크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일합겜이라는 표현이 또 요새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맞는 것인지 시점이. 뭐 이제 지금 이제 환테크하고 주식하고 두 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엔테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엔테크가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엔테크를 하거나 일본 주식을 사지는 않지만, 엔테크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죠.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원화가 올라가고 그 엔화가 내려갔으니 이때 사놨다가 엔화가 다시 올라갈 때에 팔면은 그것에 대한 환차익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일본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와타나베 부인처럼 우리에게도 뭐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뭐 8년 혹은 15년 만에 897엔까지 지금 이제 떨어졌다라는 것은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일본의 엔화를 구매하는 데 상당히 이제 유리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일본으로 가는 많은 관광객들 또는 뭐 기업에서 엔화를 이제 환매한다고 그럴까? 환전하는 것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 한 6, 7배 정도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엔화로 예금을 하는 것도 뭐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 시점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방금 전에도 우리 일본 당국이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본 당국이 한 번에 그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했는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계속해서 엔화가 저렴하게 되면. 그럼 계속해서 실탄을 쏠 염려가 있다 보면 이제 시장이 이제 그걸 읽겠죠. 아,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저지하는구나라고 한다면 그때서부터 이제 엔화가 이제 엔고 현상으로 가려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주식하고 똑같은 거죠.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면은 되는데 최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충분히 그런 점에서 살만한 저는 가격대다. 예, 다만 뭐 더 떨어졌을 경우에는 좀 후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계속해서 보합세를 유지를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이제 돈을 쓰지를 못하니까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일본이 사실 요즘 경제 성장률이 우리보다도 앞섰다. 1%대 네, 넘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 뭐지? 또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고 있다. 네. 그게 뭐 일본은 워낙 디플레이션 가지고 고민하던 나라니까 좋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여러 환경들이 그럼 결국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엔캐리 자금이라고 하나요? 네. 트레이드 자금.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현재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그러니까 4분기에서 1분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3으로 나와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좀 발표하는 기간마다 다르긴 한데 0.4 또는 0.7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1분기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좀 뒤처진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만일에 0.4라고 하더라도 4분기라면은 4,46, 그러니까 1.6%가 되고 이게 0.7%라고 하면 4,7이 20, 그러니까 2.8%의 경제 성장률을 가져오는 거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작년을 한번 잠깐 보면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한 2.6인가 그렇고 일본이 1.4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좀 더 올라왔었는데 뭐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즈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올해 초에 한 1.5 정도로 예측을 했었고요. 그리고 IMF에서는 1.7로 예측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1.5 정도로 또 다시 또 내렸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일본은 계속해서 이제 1.7에서 1.8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이 맞아 들어가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좀 숫자가 주는 압박감이 있죠. 우리가 항상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은 앞서 왔는데 왜 2023년 들어서 갑자기 일본이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한국이 약간 뒤처진 것처럼 보이지? 또 경상수지도 계속해서 적자이고 또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왔던 중국으로부터도 적자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어떤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한번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일본이 금리 인상 지난번에 이제 약간 좀 변화를 주면서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그 폭을 좀 높이면서 네. 시장에 충격을 줬었잖아요. 그러한 움직임은 지금 뭐 일본 내에서는 없는 건가요? 예, 뭐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뱅크 오브 저펜이 해야 될 일은 물가 안정뿐만이 아니라 통화 정책을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한국이 금리를 인상을 했다라면 그 정도까지는 가지 못해도 따라가줘야지 엔화의 가치를 인정을 받는데 여전히 제로금리 정책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자신들의 해야 될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율 배반적인 부분인데 왜 그러지 못하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일본의 부채가 이제 GDP 대비 뭐 260%에 달하고 있고 일본 은행이 그 국채를 대부분 사주다 보니까 한 53%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해서 이 물가 안정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일본은 오히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형적인 부분이죠.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경제 네.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 향후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이제 질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당분간은 올리기 힘들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본이 보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하고 준비를 하게끔 해줄 텐데 그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안에는 좀 금리 올리기는 어렵겠지만 그 이제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우에다 가조가 그 학자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은행 총재를 했기 때문에 네. 아카데믹한 부분에서도 한번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뭐 잃어버린 30년 뭐 이런 표현으로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을 이제 많이 네.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이 이게 세계의 그 공급망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봐야 될 것인지 어쨌건 일본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다 경기가 이러한 시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N저인 상황에서 수출 기업들이 어쨌든 호황을 맞이하고 있고 일본이 전 세계 OECD 국가만 하더라도 주식의 그 상승이 올해만 27% 상승을 했거든요. 상당한 상승이고요. 그것이 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주식을 끌어올리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 어드밴테스트라든가 또 몇몇 기업들이 이제 주식을 끌어올리고 있고 거기에는 분명히 이제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과거에 제조 강국이었을 때에 있었던 가전업체라든지 또 통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80년대 중반 플라자비 이후의 버블과는 좀 다른 형태다라고 많은 그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저평가되었다라고 한 분이 버크셔 해서웨이인가요? 네. 네, 워런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상들로 그러니까 이게 워렌 버핏이 좀 싸 보이는 어떤 주식을 사서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일본 시장에 대한 재평가, 그러니까 이 사는 그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기보다 기본적으로 일본 경제 체질이 좋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워렌 버핏 한 명에 의해서 이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상징성이 또 있고 그 주식을 투자한 자체가 단순하게 중국과 타이완의 어떤 지정학적인 위험 요소만으로 해서 TSMC를 팔고 일본의 종합 그 상사의 주식을 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뉴스에서 보면 워런 버핏이 향후에 50년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일본의 종합 상사들, 이게 5대 종합 상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토츠, 마루베니, 스미토모 미쓰비시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저평가된 것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향후 이러한 이제 기업들이 일본 경제를 이끌어가겠다라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50년, 100년을 바라봤다라는 거냐. 90세가 넘은 분이. 그런 점에서 볼 때는 펀더멘털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종합상사라는 것이 과거에 라면에서 미사일까지 판매를 한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라면은 판매는 안 하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상사 무용론이 한 80년대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대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충분히 그 거래를 무역을 직접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서바이벌을 찾은 거죠. 어떻게 해서 이 상사가 살아남을 것인가 하다가 찾은 것이 이제 광물 개발, 그렇죠. 자원 개발, 에너지 개발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을 이 종합상사들이 끌고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일본의 주식의 지금 호황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근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수상 일본 총리부터가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기업들에게 직원들 임금을 올려줘라. 인플레이션보다는 높여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기시다 후미오 총리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전경련 같은 계단nen에서도 계단nen이 대기업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임금 올려라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3.5% 정도 인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중소중견기업도 이제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제
더군다나 일본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의 급료 차이가 한 대기업의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8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근로자들의 급료를 인상을 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물가만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급료까지 인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보다 보니까 금료는 인상 안 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상을 했어요. 네. 그걸 왜 제가 확신을 하냐면 우리 아들 딸이 일본에서 지금 돈을 그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아,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해 3월달, 4월달, 5월달에 급료가 인상되는 것을 저한테 이제 보내줘서 제가 봤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4, 4분기에 보너스가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6월달하고 12월달에 나가서 월급의 3, 4배를 보너스로 줍니다. 아. 그럼 이제 6월달과 12월달은 그때는 이제 소비가 이제 상당히 이제 진작이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단순하게 물가 상승이 한 3%이다. 그리고 금리가 그 근로자들의 급료가 한 3, 5% 정도라고 한다라면 충분히 일본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맞이하면서도 이것을 잘 따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기시다 우미오도 계속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월급을 올리라라고 이제 압박을 하는 거. 이런 나라 좀 드물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 그래서 그동안 30년 동안 정말 저성장의 어떤 그 함정에 빠졌던 일본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네. 일본 경제가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 이건 일단 거기 동의하시나요? 그게 이제 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이제 경제학은 또 심리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60, 70년대에 그 힘들었던 시대에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아자아자 뭐 이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의 일본이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과거의 버블 경제 시대 때에 1989년 11월인가요? 그때 38,900까지 찍었거든요. 니케이 지수가. 지금 33,000까지 왔다라는 것은 그때는 버블이었죠. 왜냐하면 급속도로 올라갔다가 급속도로 빠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것은 충분히 일본에서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주식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많은 한국의 일학개미들이 일본에 투자하는 이유가 그 주식의 안정성을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은 좀 이제 우리나라 달리 뭐 주가 조작을 하거나 또는 뭐 이런 부분이 좀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네, 좀 그리고 있다. 기업을 분할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지 않고 꾸준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이제 국가인 거죠. 더군다나 지금 뭐 그 누구죠?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지금 더군다나 그 워런 버핏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분석가들이 일본이 저평가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또 배당률이 상당히 이제 높지 않습니까? 그 소프트뱅크만 해도 한 5.9% 되고 있고요. 네.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5대 상사를 평균해 보면요. 뭐 제가 평균을 안 해봤지만 그 대략 봤을 때 높게는 5%에서 낮게는 한 3%까지 이렇게 배당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배당도 적고 주가 조작도 하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뭐 주가가 좀 떨어져도 배당해서 왜냐면 제로금리인데 5.9% 뭐 5%씩 배당을 한다라면 뭐 일본에 괜찮네요. 투자할 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일본 증시가 화랑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임금도 상승하고 이러한 것들이 선순환이 되면서 경제는 뭐 소비는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테니까 네, 그렇죠. 선순환에 일단 들어갔다. 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